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구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즐거운 시즌입니다. 2025 KBO 포스터 시즌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오늘이 아마 5차전일걸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삼성 팬이나 한화 팬한테는 네, 모두에게 다 지금. 모두에게요? 왜요? 네, 두 팀 팬들에게 모두 중요한 날이죠. 저희 팀은 올해 야구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1년 동안 안식년이었어요. 아,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럴 때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보다 오래됐을까요? 슬프다. 알겠습니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부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네, 안 좋아할 수 롯데 없죠. 팬일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사춘기 시절에 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팀한테 이제 성인이 돼서는 야구를 좀 멀리하고 있다가 네. 웬걸 결혼했더니 배우자가 하나 팬이에요. 어. 또 배우자가 그 상처받는 모습을 아. 계속 지켜보다가 이번에야말로 정말 뭐 거의 30년 만에 지금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오늘 또 곡소리가 날지 말지가 결정이 되겠네요. 한화 팬들은 진짜 축하합니다. 네. 얼마만이에요, 이게? 네. 네. 야구를 생각보다 좋아하시는군요. 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좋아했고 저는 박정태 선수를 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배트를 흔들던 장면이 기억나네요. 그런 개성 있는 타자는 저한테는 박정태 선수가 최고였던 것 같고 근데 그때 너무 좋아한 만큼 너무 많이 울어서 지금은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롯데랑 한화랑 붙으면 누구 팬입니까? 그 당연히 롯데죠. 아, 진짜요? 네. 부부싸움 합니까? 근데 롯데랑 하나랑은 또 서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싸움 날 것까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야구 영화라면서요? 네, 오늘 또 시즌에 맞춰서 야구 영화 준비했는데요. 야구 영화의 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영화 머니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진짜 모델이 되는 그 단장님. 아, 빌리빈 단장님. 네, 완전 야구의 판도를 바꾼 분이거든요. 그럼요. 이분으로 인해서 이제 야구의 데이터. 통계가 이제 중심으로 되고 사실 그걸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를 처음 이제 시도했을 때만 해도 구단 안팎으로 뭐 팬들, 전문가들, 감독 뭐 누구도 지지해주지 않았지만 뚝심 있게 밀고 간 결과 현재 야구는 뭐 다 세이버 매트릭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미국은 또 이게 좀 가능한 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나오는 모든 통계 자료들이 공개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학자들이 자기 네. 마음대로 수치를 그러니까 새로운 지표를 만들 수도 있고 맞아요. 지수를 만들 수도 있고 네. 그게 또 먹힌다고 모두에게 공감을 받으면 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네. 뭐 타율 방어율밖에 없었다면 맞아요. 엄청 네. 세세하게 지금은 뭐 지표를 이렇게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자료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KBO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지수 이외에 다른 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그 지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네요. 공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빌리빈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영화잖아요. 네. 책도 있고요. 네. 네. 이 영화 내용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팀의 단장 빌리빈이 주인공인데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돈은 없고 실력 있는 에이스들을 매번 다른 팀에게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팀 성적은 최하이고 구단주 역시도 팀에 큰 뜻이 없어요. 우리는 가난한 구단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팀을 운영하라고 하는데 트레이더들도 그렇고 빌리빈 단장도 그렇고 이제 익히 들어온 그런 고루한 방식대로 이제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하니까 이제 빌리 같은 경우에는 혈압만 더 오르는 거죠. 근데 이때 나타난 경제학을 전공한 피터와 함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팀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이제 이전까지라면 감이나 뭐 경험 같은 걸로 선수들을 데려왔다면 오로지 숫자와 통계에 의지해서 빌리빈 단장은 팀을 개편하려고 하고요. 이 시도는 팀 안팎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아무도 재편이 없는 상황에서 빌리빈 단장은 자신만의 쇼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참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볼넷을 얻어내는 타자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쳤죠, 이 사람이. 일단 출루율을 굉장히 높은 데이터로 지표로 잡았기 때문에 볼넷이든 뭐든 몸에 맞든 어쨌든 나가기만 하면 최고다 하니까 이제 트레이더들은
그게 뭐냐. 안타 때리고 홈런 때려야지 좋은 선수지. 그거는 남자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게 정말 정성평가잖아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것을 그 장면에서 잘 보여주죠. 근데 참 우리는 이런 선수들의 통계만 보고 있지만 이런 통계를 모두가 반발하는데 선수한테까지 들이댔으면 이 사람은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단의 운영 방식이나 경영 방식도 싹 다 바꿨다고 봐야 됩니다. 맞아요. 어떻게 했나요? 그런 장면들도 영화에 나옵니까?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실 이 머니볼이라는 말 자체가 시장성이 약한 야구팀에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경제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것인데 당시에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 연봉팀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리빈 단장이 세이버 매트릭스 도입한 뒤에 남들이 하지 않는 독특한 경영 방식을 통해서 이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정말 마법 같은 성적을 냈는데 빌리빈이 보여준 거는 어떤 선수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영원한 오클랜드 맨으로 남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영화 속에서도 다른 부자 구단에서 엄청난 백지수표를 받는 트레이드를 이제 본인도 받게 되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이제 계속 팀에 남아서 2020년에는 부사장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부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제 구단주 자문역으로 옮기면서 33년간 이 오클랜드 경영 일선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저도 몰랐는데 아직도 거기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손을 뗐는데 네, 빌리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세기 메이저리그 최고의 단장 중에 한 명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빌리빈의 머니볼 같은 경우에는 오클랜드와 같은 스몰마켓 구단한테는 한 줄기 빛이었던 거죠. 그래서 빌리빈이 단장이 된 이후에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16년간 시즌 평균 5할 4푼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을 했고 요때 이게 어느 정도의 성적이냐면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 캘리포니아 에인절스에 이어서 네 번째로 좋은 성적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팀 세 팀의 그 페이롤 그리고 오클랜드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요. 또 2022년에 오클랜드의 페이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 다저스보다 9배나 적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성과입니까? 9배. 네. 이야, 진짜 9분의 1만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 성공 신화를 단순히 이런 페이롤로만 보는 건 아니겠죠? 네. 일단 근본적으로 어떤 야구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영화에는 많이 나와요. 재밌는 게 앞서서 이제 출루율 얘기가 나왔는데 빌리빈이 성공한 이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출루율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선수들에게 굉장히 비싼 지표가 된 거죠. 이전까지는 제가 남자답지 못하다 얘기를 했지만 심지어 그 선수의 여자친구가 못생기면 돈을 적게 줬어요. 그게 별로 남자다운 자신감과 연결된다고 여자친구가 못생긴 선수들은 낮게 평가하고 또 못생기면 낮게 평가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영화에서 이제 잘 벌어지는데 하지만 이런 작은 구단에서 효과적으로 팀을 경영하기 위해서 많은 연봉을 쓰지 않고도 성적을 낼 수 있게 하는 이 경제적 방법에 대해서도 영화에 이제 많이 나오면서 출루율 지표 상승에 더욱 불을 지폈고요. 그러니까 높은 출루율을 가진 타자들이 비싼 선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또 재밌는 게 빌리빈이 다른 요소들에 또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만으로 계속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머니볼 이후에는 이제 이게 워낙 대중화되어 버렸으니까 메디슨 볼을 본인은 주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빌리빈 단장의 말에 의하면 현재 스포츠 업계에서 가장 비능률적인 부분이 의학적인 부분이고 부상을 줄여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이제 야구에 있어서 다음 개척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방식이 이제 대중화가 되니까 그럼 나는 또 다른 것을 개척하겠다. 라는 정말 파이오니어의 정신이 뛰어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스포츠 의학에 대한 것도 지금 막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이 영화에서는 그 선수가 이적하는 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들었는다면서요? 네. 이게 보통 야구 영화 하면 야구 경기 자체의 박진감,
네. 어디서 홈런을 내고 어떤 선수가 갑자기 원더보이가 돼서 활약을 할까 이런 것에 주목을 하기 마련인데 영화에서는 오히려 이 물밑에서의 작업들 어떤 선수를 팔고 어떤 선수를 팔기 위해서는 어떤 선수를 또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어요. 일단 빌리빈 단장이 필요한 선수를 얻기 위해서 본인 팀에서 일단 한 선수를 이제 매물에 올려놔요. 그러면 여기저기 구단에서 이제 오퍼가 연락이. 들어올 텐데 네. 그러면 그 팀들 사이에서 또 밀당을 해요. 아하. 잘못된 정보를 흘리기도 하고 심리전을 펼치기도 해서 그래서 이 단장들끼리 협상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영화 속의 경기보다 훨씬 더 박진감 넘칩니다. 미국 스포츠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 노름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데 단장들끼리의 선수 수급 나에게 정말 필요한 선수인데 아닌 것처럼 하면서 넘기고 혹은 반대로 하고 뭐 이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단장들의 실력이 갈리기도 하고 우리 야구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죠. 네. 이게 이제 야구를 볼 때 우리는 보통 선수들이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선수나 감독이 아닌 소위 야구인 출신이 아닌 사람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앞서서 그 경제학도 출신의 이제 직원을 빌리빈 단장이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도 물론 야구를 좋아해요. 근데 야구를 좋아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게 보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야구 경기를 보지 않아요. 그냥 컴퓨터로 야구 경기는 그냥 소리만 듣고 데이터만을 쭉 뽑아서 데이터만으로 이제 야구 경기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사실 빌리빈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트레이너나 감독 같은 경우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야구를 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야구가 없으면 나는 죽을 거다라고까지 감독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신념이 다르다 보니까 대립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력자인 경우에도 있지만 빌리빈과 대립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야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영화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011님께서 머니볼 야구 알못도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경기 내용이 아니라 협상이 관전 포인트라고 하시니까 흥미가 생깁니다 라고 하셨어요. 물론이죠. 그래요? 사실 경기가 중심이 되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야구에 대해서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는 사랑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요? 왜요? 네, 모두가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떻게 타협해 나가는지에 대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빌리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세이버 매트릭스를 이제 고집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대립하지만 어쨌든 목표를 이뤄내잖아요. 그쵸. 또 이제 그 경제학과 출신의 피트 역시 또 자신의 방식대로 야구를 하는 거죠. 숫자와 통계 프로그램들을 동원해서 선수를 분석하고 승리에 필요한 요소들을 추출해내는 것이 피트가 야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요. 또 여기에 빌리하고 충돌하는 스카우트들 역시 야구를 사랑하고 있죠. 자신들의 감과 경험으로 이제 선수들을 골라내는 시기인데 거기에 또 야구장을 지키는 경비원, 선수들의 몸을 보살피는 트레이너, 감독, 코치 모두 야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주 짧은 장면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랑을 본인이 어떻게 소화하느냐를 야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야구라는 빈자리에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어떤 대상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야구 영화지만 야구를 몰라도 볼 수 있는 영화 머니볼이었습니다. 머니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더 쇼 캐리스 도로시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시죠. 캐리스 도로시의 음성으로 머니볼 사운드트랙 가운데 더 쇼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이재희 씨는 토크 오늘 첫 번째 영화로 최하위 팀의 성공 신화 머니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를 네. 인생 영화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빌리빈의 방식이 많은 분들에게 좀 감동을 줬던 것 같은데 네. 빌리빈은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내가 야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그가 야구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나 순간은 굉장히 많아요. 영화 속에서. 처음에 이제 야구의 재능을 타고났다. 스타가 될 거라고 하면서 치켜세운 스카우터로 인해서 스탠포드 전액 장학금을 포기하고 이제 메이저리그에 들어가죠. 근데 곧 자신한테
메이저리거가 될 재능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고 몇 년 동안 계속 헤매다가 결국에는 스탠포드 대학생도 메이저리거도 되지 못하고 이제 야구를 떠나게 되죠. 또 오클랜드 단장이 된 뒤에도 구단주가 뭐 지원도 안 해주고 세이버 매트리스로 구단 세싱을 단행할 때는 감독도 이제 등을 돌리고 언론마저 지지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빌리빈의 이 통계 야구는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모두가 단언하는 속에서 연승을 일궈냈을 때도 언론들은 이제 감독 덕이라고 추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빌리의 공은 아무도 몰라주는 거죠. 하지만 빌리는 개의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야구를 사랑하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평가나 칭찬은 필요가 없고 오로지 승리를 위해서 욕먹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도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시도 동안 망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자세가 약간 좀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나의 신념이 뚜렷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계속 귀 기울이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좀 롤모델, 귀감이 될 만한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라고 꼽지 않나 싶어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헤쳐나가는 인물에 대한 얘기군요. 네. 기억에 남는 명장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에 빌리가 그 보스턴 레드삭스로부터 백지수표 제안을 딱 거절하고 돌아서서 그냥 야구장을 떠나는 굉장히 심심한 장면이에요. 얼마나 불같은 그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냥 담담하게 뒤로하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면 저 상황에서 저럴 수 있을까? 얼마나 야구를 사랑하면 본인의 신념을 지키고 싶어하면 그 어떤 것도 유혹이 되지 않고 저렇게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존경심이 들어서 저는 그 장면이 오히려 인상 깊었습니다. 진짜 자기 연봉도 연봉이고 네. 또 구단이 얼만큼 돈을 쏟아부을지도 너무 명확하고 그렇죠. 또 이 야구인들의 평생의 꿈이잖아요. 우승 한번 해보는데 좀 더 가까이 가는 팀이고 네. 갈 법한데 근데 안 아, 갔네요. 저 같은 범인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머니볼에서 뽑은 키워드로 준비한 두 번째 영화는요. 네, 역시 야구 영화고요. 아하. 1984년에 개봉했던 영화 내추럴입니다. 와, 옛날 영화네요. 네, 오래된 명작. 그렇죠.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이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에는 로이 홉스가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도 야구의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고 시카고 컵스에 이제 입단 테스트를 받으려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는데 황당하게도 기차에서 만난 미모의 여인에게 이제 끌려서 함께 이제 밤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쏜 총에 맞아서 야구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다가 10년 후에 무려 35세의 나이로 최하위 구단 뉴욕 나이츠에 입단하게 되는 사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정말 영화적인 영화적 설정이죠. 설정이죠. 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보란 듯이 그 홈런을 날리면서 팀을 이제 연승으로 이끌어 가는데요. 사실 누가 봐도 스타가 될 수밖에 왜냐하면 35살의 신인 선수라니. 근데 또 잘해. 그래서 온갖 언론의 주목을 받는 도중에 사실 구단을 인수하려는 또 다른 이제 세력의 계력에 빠져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겨우 저기까지 갔는데 로이는 어떻게 될까? 그 로이의 마지막 경기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로버트 레드포드는 정말 영화계 업적이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네. 일단 잘생기셨고, 그 잘생긴 외모를 마음껏 자랑하는 영화도 많은데, 네. 감독도 오래 했어요. 그럼요. 사실 로버트 레드포드는 지난 9월 16일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의 영화를 이제 머니볼 다음으로 꼽은 거는 야구 영화이기도 하지만 브래드 피트와 굉장히 또 접점이 많아요. 일단 외모부터 닮았고요. 네. 두 분이 작품도 많이 했어요. 이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을 한 흐르는 강물처럼의 주연이 브래드 피트이기도 하고요. 또 흐르는 강물처럼 감독이 로버트 레드포드예요? 네, 로버트 레드포드입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토니 스콧 감독의 스파이 게임이라는 영화를 함께 이제 찍기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부자처럼 너무나 닮은 모습으로 나오고요. 또 로버트 레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 내추럴이라는 영화가
본인에게도 각별할 수밖에 없는 게 콜로라도 대학의 야구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오. 뛰어난 야구 선수였죠. 네. 그래서 당시에 왼손 강타자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갔다가 중퇴했다라고 나오는데 본인이 이제 먼 훗날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들어갔는데 술에 빠져서 팀 스포츠에 흥미를 잃었다. 그래서 퇴학당했다라고 본인이 이제 직접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같이 그때 있었던 선수들이 좀 전설적인 선수들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꽤 잘하는 야구 선수였다라고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배우의 길에 이제 발을 들이고 배우로서뿐만이 아니라 전에 이제 감독도 그렇지만 썬데스 영화제를 창립한 것이 미국 영화계 그렇죠. 나아가서 전 세계 인디 영화에 끼친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네. 야구 계속 잘했으면 썬댄스 영화제가 없었을 뻔했네요. 그러네요. 근데 엄청난 미남 야구 선수를 또 우리는 또 그러네요. 봤겠군요. 겁나 잘생긴 야구 선수가 나올 뻔했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야구라는 소재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랑, 배신, 음모, 그다음에 뭐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뭐 인간 스토리. 네. 이런 게 참 재밌습니다. 네. 여러 설정이. 그리고 일단 뭐 기차에서 만난 여자한테 총을 맞는다는 건 굉장히 독특한 설정이지 않나요? 너무 독특하고 이 영화도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근데 원작 소설과 달리 영화는 이 로이 홉스라는 인물을 굉장히 영웅적으로 그려내는데 사실 그게 약간 이 여성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흔히 말하는 여자 잘못 만나서 팔자가 사나워졌다라는 이 이야기 줄기랑 좀 그게 반목하는 측면이 있어요. 로이가 어떤 유혹을 못 이겨서 모르는 여자와 함께 했다가 총을 맞고 또 이제 선수로서 승승장구할 때도 만나던 여자로부터 또 총으로 위협을 받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설정인데 그게 약간 이 로이 홉스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유혹에 약한 측면이 있고 이 사람의 인생 역정을 원작 소설에서 그려내기 위한 설정이었는데 영화 자체는 또 로이 홉스의 영웅적인 면모를 강조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시다가 저 설정은 좀 이상한데? 라고 좀 갸웃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저 장면 뭐지? 이런 건가요? 네. 그래요. 여기 아무튼 승부조작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네. 뭐 요새는 진짜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이게 20세기 초중반이잖아요. 네, 50년대 50년대. 배경이에요. 네. 그때는 뭐 이런 게 많았을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지금 메이저리그를 생각했으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승부조작도 그렇고 이제 로이 홉스가 35의 나이에 신인 선수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 이제 외야수가 수비를 하다가 펜스에 부딪혀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펜스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보완이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좀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야구라는 스포츠도 정말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아예 모르셨군요. 전혀 몰랐어요. 네. 이게 되게 큰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외야 펜스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안전한 방식으로. 근데 아직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구장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시카고 컵스 구장 같은 데는 아직도 외야 펜스가 위험하죠. 왜냐면 거긴 담쟁이 덩굴이 있잖아요. 그게 또 상징이니까 못 바꾸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많은 스토리들이 네. 야구의 발전을 결국 이어온 거죠. 그럼 영화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내용은 이분의 어떤 영웅 신화네요? 그렇죠. 이 선수가 어떠한 역경을 이겨내고 마지막 경기에서 홈런으로 팀을 승리로 이끄는 그 과정까지 가는데 승부 조작을 제안을 받아도 로이 홉스 같은 경우에는 단칼에 거절하죠. 왜냐하면 야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근데 사실 개인 선수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고 사실 이 경기를 끝으로 은퇴해야 되는 몸 상태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돈의 유혹을 이제 단호하게 뿌리치는 모습에서 로이 홉스라는 이 야구 선수의 영웅적인 면모를 강조하죠. 전 사실 이걸요 초등학생 때 봤어요. 기억도 나요. 사촌 형이 저를 데리고 가서 봤는데 네. 그때 피카디리 극장이었나? 대한극장에서 대한극장이었나? 지금은 다 없어졌으니까 얘기해도 되죠? 네. 그래서 제 자리도 기억나요. 맨 뒤에서 두 번째 줄이었는데 극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라이트 다 깨고 막 명장면이죠. 감전되듯이 다 터지고 막 이러는 네. 거.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근데 멋있다 이런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장면이 스포츠 영화 역사에 손꼽힐 만한 장면이에요. 아 진짜요? 사실 저도 명장면으로 생각하는 장면인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조명을
깬다는 게 네. 그리고 거기서 막 이렇게 그 불꽃이 막 불꽃놀이 하듯이 쏟아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어떤 로이홉스의 마지막을 마치 축복해주는 장면이죠. 거기선 슬로우 모션으로 로이홉스가 이제 1루를 밟아서 이제 홈런을 치고 이제 홈인하기까지를 아주 천천히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경기장의 조명을 깨면서 거기서 막 불꽃들이 떨어지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냐면 굉장히 많이 패러디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특히 심슨 가족 시리즈에서는 여러 번 패러디할 정도로 이 장면이 이제 뇌리에 박힌 스포츠 그리고 영화 팬들이 참 많죠. 그럼 이 내추럴이라는 영화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가 보군요. 너무 인기가 많았고 최근에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제 운명할 때에도 네.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요? 네. 갑자기 초등학교 때 이걸 봤다는 게 좀 자랑스러워집니다. 네. 0951님께서 부산 함원 야구 응원 아인교. 오늘도 좋은 영화네요. 이번 주는 그림 작업이 많아서 문자는 못 보냈지만 문화시대 늘 함께하고 있어요. 하셨고요. 0823님 야구 티켓 못 구해서 영화로라도 봐야겠습니다. 문혜주님 이지혜님 참 말씀 편하게 해주셔서 호기심 생기고 영화가 보고 싶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베넷 밀러 감독의 머니볼 그리고 베리 레빈슨 감독의 내추럴 이 두 야구 영화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록을 떠나 그들은 너를 기억할 거야. 영화 내추럴 속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내추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프롤로그 랜디 뉴맨이 작곡한 곡입니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